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해당 신도시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이 아파트 재건축에 집중되다 보니 리모델링이나 단독주택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올해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올 한해 오산시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 교통 환경을 올 한해 크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기대치가 높은 만큼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 내용이 거의 아파트 재건축에 집중됐다는 점 때문인데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이 높은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인 평촌에서는 5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련 2단지는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만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리모델링 홀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한 장점만 부각시킨 특별법일 뿐 리모델링은 완전히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건축 갔을 때 장단점은 장점만 이만큼 커져 있고 단점에 대해서는 말을 좀 흐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같이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정책 방향,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제시해서 현장에서 좀 혼란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실현 가능성 문제도 따졌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에는 주민이 이주할 공간이 없고 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할 공간도 부족해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특별법상의 용적률 500% 적용도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안전진단은 공공수 확보고 용적률은 뭐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놔두고 이게 사실 무한정 용적률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혜택을 주고 자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초창기 때 인센티브라고는 하나도 여기 없어요. 지금. 3, 4단지를 동시에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이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평촌으로 본다면은 이주 3, 4개 단지를 다 이주시킬 그러한 부지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세대 간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만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법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걸 계속 지금 공무원들이 그걸 세대 간 내력벽 문제를 가지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세대 간 내력벽 그 문제를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내력벽 또 수직 증축 이런 부분은 벌써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노후주택에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양 시만큼이라도 먼저 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 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 홀대에 뿔난 평촌 신도시 주민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네, 이렇게 신도시 특별법이 아파트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리모델링 단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상가 소유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단독주택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의 상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3층짜리 건물들 사이에 2층 건물 한 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신도시 건물이지만 방치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층밖에 올리지 못하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선 증축이나 개보수에 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시공단지 앞쪽으로는 가보면 용적률을 200%를 해줬는데 우리 여기는 왜 150%를 하냐. 분당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것도 처음에는 3층이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4층이 됐다는 거지. 30년 이상 된 일기 신도시의 단독주택은 용적률 이외에도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양 평촌의 경우 지난해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한 계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됐지만 막상 증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도시라고 하지만 건물 자체가 낡은 경우가 많고 안전진단 등 절차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우에는 철저하게 일개층만 올리려도 그 안전진단협회 그 허가를 취해야 되고 취득해야 되고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단독주택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분당의 경우 저층 연립주택까지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의 500%까지의 상향 그런 발표를 듣고 굉장히 이제 들떠 있는데 단독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수가 적기 때문에 홀대를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설명회 과정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에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되는 신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 지역 말고 그런 단독주택지에 대한 그런 개발 방안이 있는지 따로.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단독주택의 용적률을 풀어주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TDR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권을 양도한다. 남는 용적률을 매각을 해서 재건축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건물주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반대 여론과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독주택을 아파트와 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입법 과정에 추가 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어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후 수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가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당초에는 입지 조건이 좋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순위 청약까지도 미달됐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청약 시장의 침체와 높은 분양가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지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3일 특별공급에 이어 1, 2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0.97대 1로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해당 단지의 청약은 상당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장과 학교 등이 바로 인근에 있는 데다 화성 행궁과도 가까워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에서부터 청약률이 40%대에 그치며 미달을 기록하더니 결국 전세대 청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흥행에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분양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대로 책정됐는데 이는 역세권에 있는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보다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 부분, 두 번째 대출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경제도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한 회복되는데 좀
4, 5년 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미분양 사태는 계속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수원 지역에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분양 시장이 더욱 움츠려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올해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2027년 반도체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토목 공사가 시작됩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기지 계획 발표로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와 토지 보상 등 갈등 속에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부터 하나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주부터 이천을 거쳐 용인까지 이어지는 용수 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관련 지자체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해 5월 착공한 전기 공급 시설은 이미 17%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산단 내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도 조만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청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올 상반기에 착공. 핵심 기반 시설에 더해 대상지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과제였던 토지 보상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용인시는 다음 달 토목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벌목 공사라든지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올 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목 공사를 진행해서 2026년도에 산단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산면 일대 415만 제곱미터 부지에 4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4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교 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도시 규모는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이권재 오산시장 직접 모시고 급변하는 오산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민선 8기 어느덧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죠. 초선 시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이 시정을 이끌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제가 원래 부지런해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천성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요즘은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이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현문현답, 현장에 묻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요. 또 여러 가지 오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했고 또 LH를 방문했고 또 국토부를 이렇게 방문해서 또 지자체 간의 시장들과도 여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이제 오산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문제인데 세교 2주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를 방문해서 교통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LH 본사와도 소통을 해서 또 제가 직접 진주에 LH 본사에 내려갔고 또 이한주 사장님을 만나 뵙고 또 LH 본사에서 처장님하고 관계 직접 다녀오셨군요. 네네. 관계자들이 오산에 직접 시청에 오셔서 오산의 현안 교통 문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지금 오산 지역의 현안도 많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그리고 인근 지자체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발로 뛰시면서 특히 이제 좀 교통 현안에 집중하신다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세교 이주구에 네. 2만 세대가 이제 올 2월 달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 부지런히 좀 해결을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교통 현안에 집중하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산이 이제 그동안에 아파트는 개발에 대해서 이제 베드타운이 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게 돼 있고 차량이 증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교 이주구에 2만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또 현대 지식센터가 올 4월 달에 입주를 하면 8,000대 차량이 하루에 증가가 됩니다. 올 7월 달부터 2만 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하는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고가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년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찾아가서 광역 교통망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광이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서부 우회도로 조기 개통, 또 동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도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오산역 광장에 600면 주차장, 환승 주차장도 이제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많이 이 협조를 통해서 오산의 교통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이 원래 워낙에 이제 도시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오산시의 위치 자체가 경기 남부의 또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통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또 갖추고 있다 보니까 더 완벽하게 도시의 기반을 닦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통 분야 외에도 뭐 7개월이지만 일단은 민선 8기 들어서 한 7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몇 가지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우리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학교를 지나가는데 기숙사가 오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천안, 대구, 부산에 행복 기숙사를 쿼터제로 해서 70명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또 저렴하게 기숙할 수 있도록 서울, 천안, 대구, 부산에 행복 기숙사를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충분히 이렇게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2023년 올해가 굉장히 오산시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목표를 지금 몇 가지 세우고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오산시의 이제 그 분동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분동 문제를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전국에 2,105개 이제 동이 있는데 오산시가 한 동이 17입니다. 뭐 커서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방대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시는 한 동은 23입니다. 두 개 동이 64,600입니다. 아직까지도 분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두 개 동을 분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청사를 설계해서 이제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천동은 동사무소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동을 이렇게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돼서 동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은 이제 동을 이렇게 설계해서 짓기 시작했고요. 두 개 동은 분동을 해서 내년부터 설계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행정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추진해서 해결을 해야 우리 오산시가 앞으로 30만 시대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산이 이제 세수 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년 세수가 26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군이 3개 있죠. 양평군, 뭐 가평, 뭐 그다음에 연천 이제 이런 군들은 인구가 이제 6만, 5만 뭐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24만 도시가 세수가 너무 작아서 이제 우리 오산시를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오산에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면적을 이제 찾고 있고요. 그 면적을 통해서 벤처기업 오산 경기도 벤처기업 협회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천여 개 되는 MOU를 경기도 벤처기업하고 체결을 해서 오산시의 벤처기업이 많이 좀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LG전자가 오산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력 업체가 오산에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는 물론이고요. 당연히 지역 경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지역 경제 살리기 오산시 시장님께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민선 8기 시정 설계는 가장 큰 첫 번째가 경제 자족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고요.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가장 제3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지곳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반도체 장비 및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런 고통을 받았던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벤처마킹 갔다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오산에 이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산을 알리는 데 또 홍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코하마와 도쿄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티브로 오산역과 가까운 구도심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도심에 이제 너무나 노후화가 돼 있어 그곳에 재건축 또 재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산이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참 오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역동적이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통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사회초년생들에게 담보 없이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안산의 한 은행을 찾은 21살의 A씨. 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내밀며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 큰 돈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점을 의심한 은행 직원은 현금을 준비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러워가지고 계속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이 바뀌시더라고요. 좀 횡성수설하시고. 경찰이 출동해 이 여성을 추궁했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사갈 집을 물색해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세 계약서를 첨부해서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전세자금 1억 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자 이 돈을 현금으로 바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명의를 내준 A양이 2천만 원, 나머지 일당이 8천만 원을 나눠 갖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가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 은행이 34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질권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들이 이같이 불법 전세 대출을 통해 큰 돈을 만지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갖고 있던 1억 원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사기 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하천인 오산천에서 벌인 환경 개선 작업을 두고 지역 환경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생물 등의 서식처인 하천변, 수풀을 몽땅 잘라놓는 바람에 생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임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산시의 대표적 하천인 오산천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비롯해 다양한 철새와 곤충이 서식하는 생태 하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산천에 가보면 하천변에 울창하던 수풀과 관목이 잘려져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산시가 하천변 환경 개선을 하겠다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산책로변에 좀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비기 싫다 그래서 했다 보니까 많이 된 거예요. 쭉 뺐죠.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산시가 생태 환경을 망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수풀과 관목은 하천 동물들이 몸을 숨기거나 통로로 이용하는 중요한 서식처인데 이를 없애버린 셈이라는 겁니다. 오산천에는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풀들은 굉장히 그 많은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밀어버리면 그 생물들이 살아갈 공간을 잃게 되고 그 생물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수풀 제거 이후 하천에서 관측되는 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오산시가 과도하게 작업을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이제 우려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생태계의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조류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겨울철새가 굉장히 적은 개체수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산시의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좀 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천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풀을 제거한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하천변 환경 개선 진행 시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인구 24만 도시인 오산시에는 시민들이 야간에 몸이 좋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심야 약국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야간 진료 병원은 아예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도 문제이지만 말 못하는 유아나 어린이들은 야간에 아프면 더 곤란해지곤 하죠. 이런 어린 환자들을 위한 야간 진료 병원이 오산시에 처음으로 생겨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산의 한 어린이 전문 소아과 병원입니다. 7명의 의사와 25명의 간호사가 순환 교대로 근무하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소아과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보던 이 병원은 최근 환자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인하는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오산시에서는 처음 지정돼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오산시가 사실 예전부터 인구가 계속 늘어서 지금 20만이 넘는 이제 그 도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산시 내에 아이들이 밤 늦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밤 늦게라도 아이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달빛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산 시민들은 어린 자녀가 몸이 안 좋을 경우 365일 언제나 오후 9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병원 왕래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말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후 6시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료를 잘 봐드리고 치료를 해드림으로써 이 오산시가 아픈 아이들이 없는 건강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원동의 약국 한 곳이 야간에도 문을 열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까지 인구 24만 오산시의 도시 규모를 감안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군포시에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을 뛰어넘는 조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이 조례,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를 다니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공론장과 위원회 등을 통해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군포시는 이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군포 청소년들이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직접 만든 조례인데요. 참여 학생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이 의견을 나눌 곳이 없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저희 내부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모아보니까 청소년 공론장은 어떠냐라는 의견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실효성 있게 조례에 녹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는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폭넓은 권리를 주제로 한 이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의견을 직접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조례가 최종적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가 발의한 내용이지만 정작 관리부서인 군포시 청소년 청년 정책과에선 이 법령 우위 원칙의 위배 가능성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또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조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례다라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이 제1장 4조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땐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맞도록 적용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조금 모순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으면 조례가 안 된다는 뜻이 된 거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땐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 청소년 관련법의 최우선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군포 청소년 인권 조례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9조에는 청소년은 군포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취지는 좋지만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과도한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그 취지는 좋지만 이거 법이잖아요. 조례.
제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밖에 모든 사항을 갖다가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거를 넣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집행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형태의 주민 조례 발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좋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2,800여 명인데 주민 조례 발의를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수 3,200여 명을 채웠다면 조례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군포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일정한 수 이상이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함께 발의를 하게 되면 주민 참여 조례로서 이것이 제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발의가 됐었으면 훨씬 이 조례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포시는 현재 논란 많았던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법제처에 검토 의뢰한 상태입니다.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군포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마음만 앞선 미완성된 조례라는 오명만 남게 될지 이 결과에 주목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제보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 1번지. 오늘은 식수난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상가 일대인데요. 얼마나 현장이 심각한지 함께 가보시죠. 상가와 상가 사이 10m 안팎의 골목.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차량들로 꽉 차 있습니다. 차량 바로 옆으로 차량이 또 주차돼 겹겹이 쌓인 모습입니다. 견인 좋지 않은 판은 있으나 많아입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건널목에도 안전지대에도 소화전 앞에도 어김없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좁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주차하기 바쁩니다. 이러다 보니 상가 주인조차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빼거나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야죠. 그리고 뭐 출근해버리면은 연락도 아예 안 되니까요. 신도시 상가 밀집 지역인 이곳 주변에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있습니다. 또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이를 포함하면 근로자만 9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노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는 건데 지난해 평택시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 37만 6천 건 중에 3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차량을 빼거나 주차하기 힘들어 시민이 제보하고 또 다른 시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의 경우 한 사람당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몇만 명 되시잖아요. 몇만 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차를 주차를 하시고 토요일 오후에 나가세요. 그럼 당연히 저희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벌어서 뭐하냐. 과태료 다 내고 월세 다 내고. 이 같은 민원에 평택시는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했으며 이 지역 교통 등의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km 떨어진 지점에 거기도 이제 3월 달에 좀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한 3,600명 정도 만들 예정이에요. 평택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좀 안 겹칠 수 있도록. 당장 마시고 씻는 물도 마음껏 쓸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3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욕실이나 싱크대에서 물을 쓰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물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요? 함께 가보시죠. 물을 여러 번 틀었다 내렸다를 했는데도 이슬조차 맺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거나 하면은
물이 더 안 나오고요. 세입자들도 이제 뭐 샤워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많이 답답하고요. 이게 사람이 어쨌든 물을 제대로 쓰고 씻고 해야 되는데. 평택시는 법적 기준치에는 적합하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면서 수압을 높이는 가압 펌프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설치 세대가 늘어나면 수압이 좋아질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상수도 시설 기준 수압은 1.53 이상이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계속 저희한테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수도 신청을 하면 아예 3층 이상 고지되는 수압이 약한 거를 인지하고 민원 제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현재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평택 고독 신도시. 주차난, 식수난 등 민원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이 하루빨리 확충되기를 시민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불이 난다면 바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1탄!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고 얼른 밖으로 대피합니다. 신고가 절대 먼저 아니에요. 대피가 우선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발신기, 여기 투명 커버를 세게 이렇게 눌러줘야 건물 전체에 불이 난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신 게 아니고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연기를 마시는 일인데요.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건에 물을 적셔서 호흡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내가 모르는 이 건물 구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옷 소매, 마스크 뭐든 좋아요. 천으로 얼른 호흡을 가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지금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여기 피난 유도등 보이시죠? 피난 유도등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안전한 비상구가 나오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덥석 잡고 문을 벌컥 열었다가는 문 뒤에 불이 있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열기를 감지하고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자, 불이 난 공간은 제가 지금 불을 켜놔서 화났지만 원래는 엄청 깜깜하고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아까 알려드렸던 손수건으로 호흡을 막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얼른 밖으로 이제 대피해볼게요. 열심히 대피하다가 이상한 철제 셔터가 나왔어요. 막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상구라고 쓰여있죠? 침착하게 손으로 비상구 글씨를 잡고 밖으로 내면 이렇게 방화 셔터가 열립니다. 탈출 성공!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불이 나면 대피와 신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해 주세요.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 약자의 경우는 특히나 대피가 우선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 속에는 유독가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들이마셔도 금세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제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꼭 막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수건을 적셔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른 손수건과 젖은 손수건으로 각각 덮어둔 굴뚝인데요. 어느 곳에서 연기가 더 잘 통과하는지 보이시나요? 섬유 사이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은 연기 투과가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당황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호흡보다 3배나 빠르게 깊고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되도록 젖은 수건이나
옷소매를 적셔서 코와입을 막고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한다면 연기 흡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려고 일부러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건물 구조를 잘 모르면서 건물 안에서 헤매다가 대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옷소매, 주변에 있는 천, 뭐든지 좋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는 내가 나온 곳의 문은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의 이웃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화 셔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면과 같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중간에 셔터가 내려오도록 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대피 중 이런 방화 셔터를 만난다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당황해서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는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구가 화면과 같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를 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화 셔터에 비상구 표시가 없는 방화 셔터를 만났더라도 나가는 곳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3m 이내에 피난 유도등과 비상구가 함께 있습니다. 침착하게 비상구로 탈출하시고요. 대피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가족이나 일행들이 모두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인원 확인 꼭 하시고요. 119에 신고도 해주세요. 119에 신고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나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이름, 가게 간판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 119가 화재 현장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